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프로토 승부식 91회차 프리미어리그 10경기 현미경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앞서 올려드렸던 프로토 승부식 91회차 프리미어리그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5경기를 다뤄드렸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에 업로드해드리는 해당 영상에서는 나머지 5경기 프리미어리그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밖에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유럽 리그들이 짤막하게 겨울 휴식기에 돌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박싱데이 일정을 소화하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밖에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승무패 58회차가 이번 주말 경기에는 없습니다. 승무패 58회차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중 수요일, 목요일에 펼쳐지는 라리가와 EPL 경기 조합으로 들어왔고,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가 따로 없어서 프로토 승부식에만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10경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어제 5경기를 분석을 해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경기 셰필드와 에버튼 경기부터 나머지 5경기를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고,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 동영상을 촬영을 해 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풋볼살롱 멤버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합류를 해 주시면 추가적인 승무패 프로토 자료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분석, 현미경 분석과 독식 분석에 활용하는 제가 직접 만든 이 분석 자료를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해당 분석 자료만 미리 다운을 받으셔서 소화만 하더라도 풋볼살롱의 이 최종픽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또한 유튜브 동영상, 분석 동영상을 다 보지 않더라도 제가 살롱 코멘트를 따로 추가를 해서 해당 분석 파일만 보더라도 유튜브 동영상, 분석 동영상을 어느 정도 시청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놨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을 세이브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풋볼살롱 멤버십에 합류를 하면 멤버십 전용 네이버 회원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자료를, 분석 자료를 미리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프로토 승부식 91회차에 들어온 셰필드 대 에버튼의 경기부터 빠르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셰필드와 에버튼 전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 인터뷰가 있는데, 해당 인터뷰 내용은 제가 에버튼 홈페이지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카를로 안첼로티 에버튼 감독이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 에버튼의 플레이메이커인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는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박싱데이에 펼쳐질 다음 넥스트 투 게임스, 그러니까 2경기 동안 출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하메스 선수가 불알 부상을 당했을 때도 하메스가 다음 경기에 나오지 못한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 선발로 기용하는 등 조금은 통수를 치는 감독으로 유명한데, 어쨌든 이 하메스 선수가 이틀간, 그러니까 2경기 동안, 향후 2경기 동안도 나오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메스 선수가 없을 때 오히려 최근에 레스터와 아스날 그리고 첼시라는 강팀과의 연전에서 3연승을 거뒀을 만큼, 아이러니하게도 이 플레이메이커 하메스가 없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승리를 연이어 따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메스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에버튼이 충분히 승리를 따낼 만한 어떤 저력이 있는 팀이고, 문제는 지금 하메스 선수보다도 이 공격수, 측면 공격수인 히샬리송 선수가 지난 맨유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맨유 수비수 에릭 바이와 충돌을 해서 머리 쪽을 조금 다쳤는데, 이 프리미어리그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유럽 축구 쪽에서 화두가 되는 것이 이 선수들의 안전, 특히 머리 쪽과 관련한 부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양새이고, 그래서 유소년 선수들에게는
횟수를 조금은 제한을 하는 등 굉장히 머리 쪽을 보호하는 그러한 프로토콜 관련 지침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버튼 측의 말에 따르면은 만약에 히샬리송 선수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컨커션이라는 이 표현이 이 뇌진탕인데 이 뇌진탕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의 프로토콜 관련 지침에 따라서 토탈 6데이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첼로티 감독 역시 지금 히샬리송이 만약에 이 뇌진탕 증세를 보인다면은 이 경기에 뛸 수가 없고 관련 프로토콜을 준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기회를 잡지 못했던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부여를 할 것이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샬리송 선수가 셰필드전에 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 보이고 그것이 문제인 것이 지금 히샬리송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고 3경기 동안 징계를 받았을 때 에버튼이 그 3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보다도 히샬리송 선수의 공백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셰필드전에 에버튼의 승리를 조금은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에버튼의 승리 사이드를 보려고는 했지만 히샬리송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최대 무승부까지도 잡아볼 만한 이 경기가 셰필드 대 에버튼의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2.5 언더 쪽이 조금은 유력해 보이는데 조금 정밀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이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무 4패 부진의 늪에 빠졌고 올 시즌을 통틀어 봤을 때 1승도 거두지 못한 유일한 팀입니다. 지금 2무밖에 없고 2무 12패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홈과 원정에서 둘 다 쓰레기 같은 득점력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수비력도 문제인데 이 득점력이 평균 0.57골이라는 말도 안 되는 평균 득점력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홈과 원정 가리지 않고 지금 공격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셰필드입니다. 셰필드가 최전방의 맥 골드릭 선수에 의존하는 이 득점 패턴인데 맥 골드릭 선수마저 지난 시즌에 비했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주전 미드필더인 런드스트럼 선수가 지난 브라이튼전에서 어이없게 퇴장을 당하면서 조금은 이 첫승 도전에 참모를 견뎠죠. 제가 이 해당 셰필드 대 브라이튼의 경기가 승부표에 들어왔었고 이번만큼은 셰필드가 첫 승을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예측을 해서 셰필드 쪽을 투픽을 잡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런드스트럼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 속에서도 셰필드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후반 막판까지 1대0 리드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브라이튼의 데니 웰백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고 그 웰백 선수가 동점골을 극장골로 넣으면서 셰필드가 또다시 첫 승 사냥에 실패를 했는데 어쨌든 런드스트럼이 퇴장 징계로 빠졌고 지금 주축 미드필더인 베르게까지 지금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미드필더 2명이 빠지는 셰필드이고 공격수 최전방 맥 골드릭과 함께 최전방 투톱을 이루는 맥버니가 최근에 부상으로 조금은 결장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도 전력 누수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셰필드가 제 아무리 홈 경기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에버튼을 상대로 승리까지 가져가기에는 조금은 버거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반면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주중에 펼쳐졌던 이 리그컵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맨유에게 아쉽게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 당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근에 에버튼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안첼로티 감독이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지면서 조금은 수비 지향적인 실리적인 축구로 변화를 추구를 했고 그것이 맞아떨어지면서 레스터, 아스널, 첼시라는 강팀들을 연달아 프리미어리그에서 잡아내면서 굉장히 상승세를 탔고 맨유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88분까지 무실점으로 경기를 틀어 막았습니다. 그런데 88분 이후에 카바니 선수에게 한 방 얻어맞았고 막판에 극장골로 마시알에게 쐐기골을 내주면서 조금은 아쉽게 패배를 한 에버튼인데 어쨌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이 균등한 경기력을 뽐내고 있기 때문에 셰필드 원정에서도 어느 정도 준수한 경기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 가면 화력이 조금은 홈보다는 떨어지지만 실점 면에서는 조금 더 나아지고 무실점 경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에버튼이 셰필드를 상대로 지금 셰필드가 올 시즌 굉장히
8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이 셰필드의 빈공이 원정에 가서 수비력이 강화되는 에버튼의 이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코멘트를 해드리면 이 살롱 코멘트에서는 이 에버튼의 제공권을 조금 주목을 했습니다. 지난 브라이튼전에서 이 셰필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골 결정력 부족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한 명이 먼저 런드스트럼이 퇴장을 당했는데 선제골을 넣어놓고 추가골 기회도 심심치 않게 있었는데 경기를 조금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속에서도 골 결정력 부족이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이 브라이튼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또다시 첫 승사냥에 실패를 했고, 반면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주축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 상황 속에서 다소 실리적인 운영, 그러니까 수비를 먼저 안정화시키는 이 운영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3연승을 질주를 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에버튼이 셰필드를 상대로도 그렇게까지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히샬리송이라는 에이스 측면 공격수가 빠지는 상황에서 에버튼이 셰필드 원정에서 그렇게까지 무리한 경기 운영을 펼치진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2.5 언더 쪽이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셰필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빈공을 자랑하고 있고, 홈 경기에서는 올 시즌 2.5 오버 경기 비율이 의외로 29%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2.5 오버 경기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셰필드이고, 반면에 이 에버튼 역시 원정에서만큼은 2.5 오버 경기가 4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2.5 언더로 접근하시면 조금은 안정적일 것 같고, 에버튼 역시 지금 히샬리송이 빠졌기 때문에 화력 약화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리카 디뉴라고 하는 이 핵심 왼쪽 풀백이 사라졌기 때문에 양질의 크로스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중앙 핵심 미드필더인 알란까지 부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에버튼 역시 지금 안첼로티 감독이 최근에 들고 나왔던 실리적인 운영을 취한다면 양 팀의 경기는 굉장히 득점이 안 터지는 한 골차 승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이변으로 꼽고, 기본적으로는 에버튼의 승리를 바라보는 이유는 그래도 지금 에버튼이 제공권과 세트피스 공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반면에 이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올 시즌 무려 7골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버튼이 자랑하는 수비수 예리 미나와 마이클 킨이 굉장히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으로 골을 많이 넣고 있고, 더욱이 최전방 공격수인 칼버트 루인 같은 경우에는 뚝배기가 굉장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 마이클 킨, 예리 미나 그리고 칼버트 루인이 버티고 있는 에버튼의 제공권,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에서 굉장히 셰필드가 고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실리적인 운영을 추구하는 경기 양상 속에서 그래도 뚝배기 한 방이 있는 에버튼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픽을 가져가실 분들은 에버튼의 승리나 혹은 2.5 언더 쪽을 추천을 드리겠고, 최대 이변을 조금 꼽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최대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것이 히샬리송 선수가 3경기에서 징계를 받았을 때 에버튼이 3연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샬리송 선수가 나오지 못하면 최전방의 칼버트 루인까지 고립이 되는 에버튼의 어떤 공격 루트가 끊기는 것이기 때문에 에버튼 역시 셰필드를 상대로 지금 셰필드가 첫 승 사냥에 굉장히 목이 마른 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셰필드가 굉장히 의욕을 갖고 나온다면 충분히 에버튼 역시 골문을 열기에는 조금은 버거울 수도 있다. 더욱이 히샬리송이 없었을 때 에버튼이 3연패를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히샬리송 선수의 출전이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최대 무승부까지 따로 이변픽을 로또픽을 잡아보시는 것도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7번 경기는 리즈 대 번리의 경기인데 이 경기 저는 이변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최근에 리즈가 보여준 화끈한 경기력과 지금 배당적인 측면을 보면 굉장히 리즈 쪽이 정배당으로 쏠려서 이 경기를 이변으로
제가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아무래도 이 토토 분석가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변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경기는 최대한 곤조를 가지고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은 분석가 유튜버로서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매치업을 보자마자 리즈가 의외로 전술 상성상으로 굉장히 고전을 할 수 있다고 느낌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 번리 승을 베팅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승부까지 번리 사이드로 조금은 한번 틀어보려고 하는 것이 7번 리즈 대 번리 경기입니다. 일단 리즈의 최근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직전에 맨유 원정에서 2대6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이 로즈 더비, 장미 더비라고 하는 이 맨유 대 리즈의 경기가 굉장히 오랜만에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성사가 됐는데 이 뚜껑을 열어 보니까 맨유가 굉장히 압살을 했던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굉장히 재미있고 팽팽한 양상 속에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제가 이 경기를 봤는데 이 맨유의 솔샤르 감독이 굉장히 리즈를 잡기 위해서 전반 초반부터 압박을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원래는 솔샤르 감독 체제에서 맨유가 그렇게까지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는 팀이 아닌데 이 리즈의 장점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리즈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방 압박을 통한 굉장히 역동적인 축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리즈의 강점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이 선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리즈 선수들을 굉장히 당황을 시키면서 전반 초반부터 승기를 잡았습니다. 킥오프 2분, 3분 만에 두 골을 맥토미니 선수가 집어 넣으면서 굉장히 싱겁게 조금은 승기가 맨유 쪽으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리즈가 직접 맨유 원정에서 2대6으로 쳐맞고 왔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까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홈과 원정에서 균일한 화력이 나오고 있고 수비력적인 측면에서는 리즈가 홈에서 좀 더 좋은 모습,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실점을 원정보다는 적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리즈 쪽이 조금 불안한 것이 이 주전 중앙 수비수인 이 쿠퍼 선수와 로빈 코우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아웃이 됐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제공권이 굉장히 좋은 이 수비수 중앙 수비수인데 문제는 이 리즈가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올 시즌 9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리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크리스 우드 굉장히 체격이 좋고 키가 큰 크리스 우드와 그 우드와 함께 투톱을 이루는 애슐리 반스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제공권이 좋고 지저분한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우당탕탕 이 우격다짐으로 골을 많이 넣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9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는 리즈가 주전 중앙 수비수인 쿠퍼와 로빈 코우가 빠지는 바람에 제공권이 굉장히 좋은 두 수비수를 잃었기 때문에 충분히 번니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리즈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지금 번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근에 분위기가 상승세입니다. 직전 울버햄튼과의 홈 경기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뒀을 만큼 굉장히 시즌 초반 안 좋았던 분위기를 반전을 시켰고 기본적으로 번리는 홈 번리라는 그러한 애칭이 있을 정도로 홈 구장인 터프 무어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올 시즌 역시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홈에서 좀 더 득점 면이나 실점 면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이 데이터는 비록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원정에서 평균 실점이 1.71골로 홈보다 많아지는 것이 이 번리인데 이 무실점 경기만큼은 번리가 원정에서 무려 4차례나 무실점 경기를 했습니다. 지금 원정 평균 실점이 1.71골로 홈 1.17골보다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맨시티 원정에서 5골을 먹은 것 그리고 레스터 원정에서 4골을 먹은 것을 제외하고 웨스트브롬, 아스날, 브라이튼, 빌라 원정에서는 모두 무실점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시티와 레스터라고 하는 강팀들, 굉장히 강팀들, 특히 이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데 일가견이 있는 이러한 맨시티 같은 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만 대량 실점을 했지 아스날, 브라이튼, 빌라와 같은 팀을 상대로 했을 때는 굉장히
수비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즈 역시 제 아무리 번리가 기본적으로는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나 이 원정에서 무려 4차례나 무실점 경기를 펼친 이 번리의 짠물 수비, 빡빡한 수비 블록을 뚫어내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살롱 코멘트에서 조금 전술적인 상성, 제가 번리 쪽을 조금 과감하게 배팅을 해보고 싶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리즈 유나이티드가 비엘사 감독 체제에서 압박과 역동적인 축구로 지금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이 리즈 유나이티드의 이 역동적인 축구가 빛을 발하려면 이 상대 팀도 어느 정도 이 주도적인 경기를 하면서 맞불을 놔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리즈 유나이티드와 함께 뭐 예를 들면 브라이튼이나 아스톤 빌라 이러한 팀들처럼 굉장히 맞불을 놔줘야 되는 그러한 팀들이 상대팀으로 와야 리즈 유나이티드의 어떤 압박과 빠른 전환이 빛을 발하는데, 이 번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도적인 경기를 한다기보다는 4-4-2 두 줄 포메이션을 세우면서 굉장히 수비에 치중을 하는 팀이고, 이 션다이시 감독 체제에서 두 줄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굉장히 롱볼 축구를 하는 팀이 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즈 유나이티드가 자랑하는 빠른 공격과 수비의 전환과 이 빡빡한 전방 압박이 이 번리를 상대로는 굉장히 이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번리가 이 리즈 선수들이 굉장히 압박을 가하면 번리 같은 경우에는 후방 빌드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후방부터 짧은 패스로 이 풀어나가는 팀이 아니고, 압박을 당했을 경우에는 여차하면 그냥 뻥 전방으로 때려 놓으면 최전방에 애슐리 반스와 크리스 우드라는 피지컬이 좋은 공격수들이 세컨볼을 따내면서 그 세컨볼을 주워다가 다시 경기를 만들어가는 팀이 번리이기 때문에 이 리즈 유나이티드의 압박이 조금은 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이 역동적인 축구, 그러니까 리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습 상황에서 4-5명이 우르르 몰려가면서 굉장히 이 무서운 역습을 가하는 팀인데, 번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 리즈가 자랑하는 이 역동적인 역습이 살아날 만한 수비 뒷공간 자체가 구조적으로 없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즈 유나이티드의 강점이 조금 번리를 상대로 이 상세가 될 것이라고 조금 그림이 그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리즈 같은 경우에는 맞불을 놓아주는 상대 팀을 상대할 때 특유의 역동성이 살아나는 팀인데, 이 번리처럼 수비 블록을 구축하고 공간을 내주지 않는 팀을 상대를 할 때는 굉장히 애를 먹는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전술 구조상으로 번리가 유리한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 번리의 골키퍼죠. 닉 포프 선수가 지금 잉글랜드 대표팀 골키퍼인데, 이 닉 포프 선수가 굉장한 선방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닉 포프가 버티고 있는 골문을 쉽게 뚫어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즈가 골 결정력이 굉장히 문제인 팀입니다. 슈팅 횟수는 굉장히 평균 횟수가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들보다도 더 많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 평균 슈팅 횟수를 기록하는 것이 리즈인데, 문제는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지 않고, 이 골 결정력이 리즈의 간판 공격수인 패트릭 벤포드 선수도 원정에서 골을 굉장히 많이 넣는 선수이고, 의외로 홈에서는 조금은 이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리즈가 슈팅을 많이 가져가긴 하겠지만, 이 번리의 닉 포프가 버티고 있는 골문을 조금 뚫어내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더욱이 번리의 수비 벽이 굉장히 빡빡한 수비 블록을 구축을 하기 때문에 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맞불을 놔주는 팀을 상대로 역습과 빠른 전환을 가져갔을 때 빛을 발하는 팀이지, 이렇게 내려앉아서 수비 블록을 구축하는 팀을 지공 상황에서 맨체스터 시티처럼 지공 상황에서 이 뚫어내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전술 구조상 번리가 굉장히 유리한 경기를 펼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지금 리즈 쪽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핵심 중앙 수비수가 2명이나 빠졌기 때문에 제공권이 굉장히 좋은 번리에게 세트피스 수비가 가뜩이나 약한 리즈가 코너킥, 프리킥 상황에서 실점을 하면서 고전을 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쿠퍼와 코우라는 중앙 수비수가 둘 다 제공권이 강한 이 수비수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세트피스 수비가 약한데, 이 쿠퍼와 코우가 나오지 못한다면 번리의 크리스 우드, 애슐리 반스, 벤미,
수비수 타코우스키까지 굉장히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선제 실점을 하고 번니가 마음먹고 수비벽을 잠가버린다면 충분히 리즈가 패배를 할 수도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제가 이 리즈와 번리전을 보면서 굉장히 유사했던 느낌이 났던 것이 리즈가 얼마 전에 뉴캐슬을 5대2로 잡았죠. 이 경기가 굉장히 비슷한 양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뉴캐슬전 같은 경우에는 2대2 팽팽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뉴캐슬 역시 지금 번리와 조금 비슷하게 기본적으로는 이 뉴캐슬 역시 브루스 감독 체제에서 선수비 후 역습, 그러니까 수비를 탄탄히 하는 팀인데 2대2 상황에서 지나치게 무리하게 라인을 끌어올리다가 이 리즈가 자랑하는 역습에 굉장히 허무하게 3골을 연달아 내주면서 5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캐슬 역시 라인을 올리지 않고 자신들의 플레이 스타일대로 수비를 조금 탄탄히 했으면 최대 무승부 혹은 승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경기였는데 무리하게 후반에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리즈가 자신들이 잘하는 이 굉장히 빠른 공격 전환과 역습을 통해서 득점을 양산한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번니가 오버하지 않고 라인을 끌어올리지 뉴캐슬처럼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리즈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쿠퍼와 코우가 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리즈 유나이티드의 오른쪽 풀백, 오른쪽 측면 수비수가 아일링이라는 꽁지머리인데 지금 리즈가 특징이 꽁지머리들이 굉장히 많죠. 그 꽁지머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아일링 선수가 원래는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데 이 아일링 선수가 이 중앙 수비수가 2명이나 빠지면서 중앙 수비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아일링을 중앙 수비수로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일링이 원래 오른쪽 측면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이 좋은 선수고 굉장히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가는 선수인데 이 아일링을 지금 어쩔 수 없이 측면이 아니라 중앙 수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일링을 활용한 기동성 있는 공격까지 실종이 될 수 있는 것이 리즈 유나이티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저는 과감하게 번리 쪽 사이드를 베팅을 해 보려고 하고 만약에 이 배당적인 측면이나 그래도 리즈인데 하는 굉장히 불안감이 가지고 있는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은 2.5 언더 오버 쪽으로 접근을 하셔서 2.5 언더 쪽으로 조금은 베팅을 해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배트맨에서도 지금 2.5 오버 쪽이 정배당을 받고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리즈 경기가 굉장히 골이 많이 터지는 경기이고 리즈 팀이 실점도 많지만 득점도 많은 팀이라는 점에서 2.5 오버 쪽이 정배당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번리의 어떤 전술 구조와 이 리즈의 전술 구조가 조금은 상성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의외로 이 경기는 한 골차 승부가 조금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의외로 2.5 언더 경기가 조금은 나올 것 같고 과감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번리 쪽 사이드를 보면서 번리 승까지도 조금은 섞어서 베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판단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몫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전술적인 어떤 상성을 조금 고려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이 배팅을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8번 경기는 웨스트햄 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저는 웨스트햄의 승리를 보려고 하고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2.5 오버가 조금은 유력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첼시 원정에서 0대3으로 조금 패배를 하면서 분위기가 한풀 꺾였는데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홈에서 좀 더 수비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올 시즌 이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3백을 기반으로 해서 수비 시에는 5백까지 구성을 하면서 탄탄히 수비를 구축을 하고 공격 상황에서는 굉장히 빠른 카운터 어택, 역습을 추구하면서 강팀들에게도 좋은 경기를 펼치면서 시즌 초반에 승점을 많이 따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주춤을 하는 모양새인데 어쨌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선수비 후 역습 기조를 갖고 있는 팀이고 반대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경기력 자체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나쁘지 않은 팀입니다. 이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라고 스완지 시티 출신인데 스완지 시티가 전통적으로 이 감독들이 바뀌어 오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점유율을 유지를 했었고 기성용 선수가 활약을 했을 때 스완셀로나라고 불렸을 정도로 굉장히 점유율 축구를 구사를 했던 것이 전통적으로 스완지 시티인데 이 2부 리그 스완지 시티에서 건너온 그레이엄 포터 감독 역시 점유율 자체가 낮은 감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엉덩이를 뒤로 빼지 않고 굉장히 맞불을 놓는 팀으로 유명하고 실제로 시즌 초반에 맨유전에서 아깝게 2대3으로 패배를 했을 때에도 스코어가 2대3이었지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브라이튼이 한 4대0으로 이겨도 이상하지 않았을 경기를 보여줬을 만큼 브라이튼이 굉장히 이 맞불을 놓는 팀으로 유명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술 구조상으로 웨스트햄이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제가 살롱 코멘트에서도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지만 이 지금 웨스트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수비 후 역습 기조를 취하는 팀인데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점유율이 50% 이상 가져가면서 굉장히 맞불을 놔주는 팀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가볍게 수비를 탄탄히 하고 난 다음 자신들이 자랑하는 역습을 취한다면 충분히 이 손쉽게 골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의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은 이 브라이튼이 홈보다는 원정에서 지난 시즌부터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브라이튼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을 위에서 준비한 데이터는 바로 웨스트햄 상대로 6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것이 브라이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이 웨스트햄의 천적다운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는 점과 브라이튼이 리그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종합을 해보면 브라이튼의 사이드를 보실 분들은 충분히 브라이튼의 이 사이드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최근에 그런데 브라이튼이 프리미어리그를 통틀어서 12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는 부진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올 시즌만큼은 브라이튼보다도 상대적으로 조직력도 굉장히 강한 모습과 성적 또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상대 전적만으로 놓고 봐서 브라이튼을 찍는 것은 조금은 리스크가 커 보이고 좀 더 전술적으로 들여다보면 웨스트햄이 제공권 면에서 브라이튼의 상당히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웨스트햄이 올 시즌 7골이나 넣고 있는데 이 브라이튼이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5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브라이튼에게 한 방을 때릴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브라이튼이 포터 감독 체제에서 이 맞불을 놓는 느낌의 경기를 펼치는 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역습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브라이튼 역시 웨스트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3백을 쓰는 팀인데 이 3백 같은 경우에는 좌우 윙백이 굉장히 측면 공격을 깊숙하게 가담을 하죠. 그런데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좌우 윙백으로 이 활약하고 있는 솔리 마치와 타릭 램프티가 굉장히 공격 상황에서 깊숙이 특히 램프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윙백 램프티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 박스 안까지 진입을 해서 직접 골까지 이 노리는 그러한 공격적인 윙백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브라이튼이 또다시 자신들의 스타일로 맞불을 놔준다면 웨스트햄이 브라이튼의 측면 수비 뒷공간을 이선 자원인 포르날스 그리고 보웬 같은 그러한 재기발랄하고 빠른 이선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공략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더욱이 지금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윙백인 램프티 선수가 결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공격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화력이 조금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브라이튼이 지난 셰필드전에서 노출한 것이 브라이튼이 셰필드전에서 노출한 약점은 바로 골 결정력이었는데 브라이튼이 지금 데니 웰백 선수가 지난 셰필드전에서 골은 넣었다고는 하나 이 웰백 선수가 기본적으로 부상이 굉장히 많은 선수이고 나이도 조금 많이 들었기 때문에 풀타임을 소화할 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후반전에 쪼커 느낌으로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최전방 공격 쪽에 골 결정력 이 부재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빠른 역습을 추구하는 웨스트햄이 브라이튼의 이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셰필드전에서 드러났듯이 브라이튼도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전방의 알레 선수와 2선의 포르날스 보엔 또 유사시에는 3선의 수체까지 득점포를 가동을 할 수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오그본나나 발부에나 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 센터백 중앙 수비수들이 굉장히 제공권이 좋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충분히 한 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웨스트햄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2.5 언더 오버로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이 웨스트햄이 올 시즌 원정에서는 2.5 오버 경기가 86%로 많았고 홈에서는 조금 43%로 비율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 브라이튼이 이 원정 경기에서 무려 2.5 오버 경기를 71%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골을 많이 내주고 자신들도 골을 득점을 하는 경기, 빠꾸 없는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5 오버가 뜰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더욱이 지난 브라이튼과의 홈 5경기에서는 모두 2.5 오버 경기가 나왔을 만큼 양 팀이 맞붙으면 난타전 속에서 브라이튼이 상대 전적상으로는 조금은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시즌만큼은 전술 이 상성상 웨스트햄이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 같고 그러한 통계적인 부분을 들어봤을 때는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2.5 오버가 조금은 유력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9번 경기는 리버풀 대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의 경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하죠.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토 경기에서 배당이 굉장히 조금 메리트가 없는 것이 리버풀 대 웨스트 브롬의 경기입니다. 배당 자체가 1.0대 배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사고라도 날 경우에는 굉장히 초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리버풀 대 웨스트브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배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당 자체가 워낙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와 뉴캐슬 경기와 마찬가지로 언더 오버 기준이 3.5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웨스트브롬이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나 3.5 오버라는 점에서 조금은 이 리버풀이 4골 정도를 넣어주면서 조금은 이겨야 되는데 물론 이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그만한 화력을 지닌 팀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3.5 오버까지는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경기를 가져가실 분들은 리버풀의 일반 승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 개인적으로는 배당에 굉장히 메리트가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배제를 하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의 1.0대 배당이라는 이 메리트가 없는 매치업인데 리버풀이 홈에서 66경기 무패 행진에다가 최근에 피르미뉴까지 부활을 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팰리스를 7대 0으로 패고 온 리버풀이기 때문에 홈 관중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 쪽에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지역들은 또다시 무관중으로 전환이 됐는데 리버풀이 위치한 머지사이드주는 지금 리버풀과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관중 입장이 가능이 하기 때문에 이 관중들 앞에서 리버풀이 강등권을 달리고 있는 웨스트브롬한테 패배를 하는 그림은 전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웨스트브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소방수라고 불리는 샘 엘러다이스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이 엘러다이스 감독이 굉장히 뻥축구로 유명하죠. 킥앤 러쉬 그러니까 앞으로 때려놓고 선수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이 세컨볼을 따내는 굉장히 롱볼 축구를 하는 팀인데 그러한 단순 무식한 롱볼 빅샘 특유의 롱볼 축구가 지금 부임 두 경기 만에 웨스트브롬에 이식되기에는 조금은 버거워 보이고 더욱이 지금 리버풀이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서 홈 관중이 입장하는 안필드에서 웨스트브롬에게 패배를 하는 그림은 전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 부상자가 많았는데 그래도 밀러와 샤키리가 훈련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스쿼드적인 측면에서도 리버풀이 조금은 가용한 자원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리버풀의 일반 승 쪽이 조금은 나아 보이고 배당 자체가 굉장히 구리기 때문에 최대한 배제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10번 울버햄튼 대 토트넘의 경기인데 제가 이 프로토 승부식 91회차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목요일에 후방 빌드업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뤄드렸던 것이 바로 울버햄튼 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울버햄튼 대 토트넘의 경기를 좀 더 전술적으로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목요일에 올려드렸던 후방 빌드업 심층 분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경기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후방 빌드업을 참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저는 후방 빌드업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토트넘의 승리 쪽을 보려고 하고 2.5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언더 쪽이 조금은 유력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울버햄튼이 번리 원정에서 패배를 하는 등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5경기에서 2승 3패 부진의 늪에 빠졌는데 그 중심에는 최전방 공격수인 히메네즈 선수의 부상 이탈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히메네즈 선수가 멕시코 선수인데 지난 A매치 대한민국 대 멕시코의 경기에서도 히메네즈 선수가 골을 넣었죠. 히메네즈 선수가 굉장히 골 결정력이 좋은 스트라이커인데 이 히메네즈 선수 역시 히샬리송 선수처럼 머리 쪽을 다쳐서 지금 부상 아웃이 된 상황입니다. 이 히메네즈 선수가 빠진 이후에 이 골 결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누누 감독이 원래는 울버햄튼이 3백을 플랜 A로 들고 나오는 팀인데 이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포백, 그러니까 공격 숫자가 증가하는 포백으로 전환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후방 빌드업 심층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측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 울버햄튼이 3백에서 포백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굉장히 공격력적인 지표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수비력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포백 체제에서 유효 슈팅을 상대팀에게 덜 허용하는 등 수비력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준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제가 후방 빌드업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의외로 3백이 아니라 4백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울버햄튼이 그 포백을 들고 나오는 것이 구조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메두라는 오른쪽 측면 수비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담하는 게 울버햄튼인데 문제는 토트넘의 왼쪽 측면인 이 손흥민과 레길론이 포진한 왼쪽 측면과 맞닥뜨리는 것이 울버햄튼의 오른쪽 측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메두가 계속해서 전진해서 공격을 주도를 한다면 반대 급부로 오른쪽 측면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면 손흥민과 레길론이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파괴력 있는 토트넘의 왼쪽 측면 조합에게 굉장히 무기력하게 공격 기회를 헌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울버햄튼이 포백을 들고 나오면서 세메두 앞에 아다마 트라우레라는 어떤 굉장히 단단한 윙어를 배치를 함으로써 손흥민의 전진과 레길론의 전진도 조금 견제를 하면서 수비력적으로도 이 세메두 앞에 트라오레를 1차 저지선으로 배치를 하면서 조금은 수비적인 안정감도 꾀할 수 있는 것이 울버햄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아다메 트라오레를 1차 저지선으로 배치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토트넘이 양발을 잘 쓰는 오른발뿐만 아니라 왼발도 잘 쓰는 손흥민을 왼쪽 측면이 아니라 오른쪽 측면으로 돌려버릴 경우에는 의외로 울버햄튼이 또 왼쪽 측면 수비 공간이 굉장히 노출이 되는 것이 이 페드로 네투와 포덴세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굉장히 이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 가담이 떨어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왼쪽 측면 수비 공간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손흥민에게 털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제가 전술 구조상으로 토트넘이 굉장히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조금은 면밀하게 살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어쨌든 제가 언더 오버로 접근했을 때는 언더 쪽을 보는 것이 올 시즌 홈 경기에서 울버햄튼이 2.5 오버 경기 비율이 30%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홈에서만큼은 수비력이 강해지면서 실점 자체를 조금은 적게 하는 팀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토트넘이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실리적인 운영, 한 골차 두 골차 수비를 탄탄히 하고 역습을 취하는 실리적인 운영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의 실리 축구가 맞물린다면 충분히 2.5 언더 경기가 나올 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울버햄튼으로서는 주중에 이 리그컵을 치르고 온 토트넘보다 이틀을 더 휴식을 했다는 점은 체력적으로 울버햄튼이 조금은 앞선다는 것은 이 울버햄튼의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은 참고를
하실 만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팀 모두 부상자가 이 히메네즈 쪽이 빠진 올버햄튼 쪽이 전력 누수가 클 것 같고, 이 미드필더 덴동코가 빠지는 것도 지금 이 세메두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세메두가 굉장히 측면 수비 뒷공간을 많이 노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덴동코가 중앙 미드필더로서 그 측면 공간을 조금은 커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이 덴동코가 중원에 빠진다면 그러한 측면 수비 뒷공간 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손흥민을 앞세운 토트넘의 측면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토트넘 역시 오버 경기 비율 2.5 오버 경기 비율이 50%가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 팀이 지금 오버 경기 비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2.5 언더 경기가 나올 것 같고, 두 팀 모두 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히메네즈의 부재로 골 결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득점력이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리적인 축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다득점 경기를 무리해서 노릴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2.5 언더 오버는 언더 쪽이 조금은 유력해 보일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코멘트를 해드리면, 이 풋볼살롱 후방 빌드업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올버햄튼 누누 감독이 히메네즈 부상으로 이 공격력 저하를 포백 전술로 풀어보려고 시도를 했고, 실제 지표로도 포백으로 전환했을 때 수비와 공격면에서 향상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랜 A로 3백을 쓰는 울버햄튼인데, 3백에서는 오른쪽 측면 수비수 윙백인 세메두가 공격에 가담할 경우에 측면 수비 뒷공간을 심하게 노출하는 약점이 있는 것이 울버햄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트넘의 왼쪽 측면 조합인 손흥민, 레길론이 이 뒷공간 침투가 굉장히 용이할 가능성이 높고, 중앙 미드필더 덴통코까지 지금 빠진다면 오른쪽 측면 수비 공간을 커버해줄 인원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3백을 들고 나왔을 때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은 것이 울버햄튼입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울버햄튼이 뽀백으로 전환을 해서 이 세메도 앞에 아다마 트라우레라는 굉장히 짱돌 같은 다부진 윙어를 1차 저지선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오히려 토트넘이 양발을 잘 쓰는 손흥민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오른쪽 측면 공격을 시도하고, 왼쪽 풀백으로 레길론, 공격력이 좋은 레길론이 아니라 수비력이 좋은 벤 데이비스를 배치를 해버리면서 왼쪽 측면은 수비적으로 틀어 막아버리고, 오히려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손흥민과 오른쪽 풀백인 오리에를 활용한 오른쪽 측면 공격을 주 루트로 쓰면서 울버햄튼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어떤 전술적인 이 옵션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 토트넘이 구조적으로 조금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양 팀이 맞붙었을 때 상당히 이 전통적으로는 난타전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맞대결만큼은 올 시즌 양 팀이 2.5 오버 경기를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고 있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히메네즈가 빠지면서 골 자체가 많이 터지지 않고 있는 골 결정력 부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득점을 많이 할 것 같진 않고, 토트넘 역시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최근에 실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득점 경기를 무리하게 노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2.5 언더 경기가 조금은 유력해 보일 것 같고, 그러한 전술적인 유연함 측면에서 토트넘이 울버햄튼의 카운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토트넘 승리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프로토 승부식 91회차 어제부터 제가 프리미어리그 10경기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복식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일반 승리, 일반 승무패나 혹은 2.5 언더 오버 또는 핸디캡, 마헨, 프렌, 이러한 핸디캡까지 적절하게 조합을 잘 꾸리셔야 적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주관일 뿐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데이터와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전술적인 상성을 고려한 분석 내용을 조금 집중을 해 주시고 픽을 구성을 해 주신다면 프로토 역시 조금은 적중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이 분석에 활용했던 이 자료 파일은 풋볼살롱 멤버십에 합류를 하시면 이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 동영상을 서두에서도 링크를 걸어 드렸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프로토 승무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판매가 마감되는 이 승무패 58회차 분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